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아직도 당시 일만 생각하면 정말 소름이 돋는 것만 같은데요. 끝까지 잘 살 거라 생각했던 결혼 생활에 이혼이라는 도장을 찍고 슬퍼하던 저를 달래주시던 건 부모님이었습니다. 아마 저는 이런 부모님의 격려가 없었더라면 계속 한 우물만 파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이혼하게 된 어이없는 일에 대해서 오늘 청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이야기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저 이혼 잘했다 격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게 말이에요. 저와 남편은 3년이라는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된 평범한 커플이었어요. 저희는 한 직장인 모임에서 만나서 인연을 가지게 되었는데 남편은 IT 계열 회사를, 저는 패션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하지만 결혼의 문턱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고민이 깊어지더라고요. 결혼 시작부터 조그만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했죠. 왜 다들 결혼하기 전에는 스드메라고 해서 웨딩 플래너 끼고 여러 가지 준비들 하시잖아요. 보통은 결혼하는 부부 혹은 여성 쪽 어머니들이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하실 거예요. 일이 생기기 전에는 저도 이런 평범한 준비를 하겠지 생각했죠. 그러다 남편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며 결정한 건 바로 스몰 웨딩이었어요. 요즘 결혼식 크게 해서 뭐해. 그냥 우리 아는 사람들만 조금 초대해서 식 올리자. 어차피 초대해도 요즘은 계좌로 돈 보내고 안 오고 그런다는데. 나야 괜찮지. 그런데 당신은 괜찮겠어? 여자들은 왜 버진로드 이런 것들도 신경 많이 쓴다는데. 그리고 당신 친구들 보기에도 좀 그럴 수 있잖아. 저번에 왜 당신 단짝 친구라고 했던 사람 결혼식이랑 비교하고 그러진 않을까? 내 친구들은 안 그래. 다들 내가 스몰 웨딩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자 말할 거라니까 오히려 부러워했는걸? 걔들도 전부 본인들은 작게 하고 싶었는데 양가 부모님이 반대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크게 한 거거든. 아무튼 당신은 괜찮다 이거지? 그럼 나도 엄마한테 가서 그렇게 말한다. 그렇게 남편과는 이야기가 끝나고 결정된 일로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딱히 부정적인 의견도 아니었고 이대로 제 생각처럼 스몰 웨딩으로 준비해도 상관없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넘어야 할 벽이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뒤로 제가 시모될 사람한테 얼마나 시달렸는지.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요즘 애들이 결혼 작게 하고 싶어 한다는 건 나도 익히 들어서 안다. 근데 말이다. 결혼이라는 게 너희 둘만의 문제가 아니야. 가족 대 가족의 결합이란 말이다. 그걸 어떻게 둘이서 그리 얘기만 하고 싹 정하려고 하니? 저는 현수 씨가 아무 말도 없길래.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어떻게 식을 올리든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돈들만 부모님이니? 나한테도 직접 와서 이야기를 했어야지. 내가 우리 아들 장가 보내려고 얼마나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축의금을 뿌리고 다녔는데 그걸 회수를 못하게 하겠다고? 난 너희들이 말하는 스몰 웨딩인지 뭔지 절대 반대다. 그리고 내 체면도 있지? 어디서 그런 작은 식을 올려서 사람 민망하게 만들려고 그래? 정말이지 정말 쉽지 않은 결혼이었죠. 결국에는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호텔에서 크게 결혼식을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시모가 호언장담하던 대로 축의금이 많이 들어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신 어머님한테 얘기는 꺼내봤어? 어머님 말씀대로 결혼식 크게 하려니까 우리 예산보다 훨씬 커졌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도와달라 말해달라고. 기억하지? 아, 내가 엄마한테 이야기는 꺼내봤는데 아무래도 요즘 돈 들어가는 구석이 많다고 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 그럼 결혼도 빚내서 하자고? 아무리 결혼의 스타트는 마이너스라고 하지만 결혼식마저 이렇게 빚을 내면 어떡하자는 거야. 그럴 거면 당신 선에서 딱 잘라서 스몰 웨딩 하겠다 했어야지.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뭐 사람이 계획한 대로 다 하면서 사나? 그냥 이번은 당신이 좀 이해하고 넘어가 주라. 어차피 하는 결혼이고 나중에 축의금으로 모자란 부분 메우면 되잖아.
시모가 말한 대로 결혼식을 진행했음에도 시댁에서는 금전적인 지원은 해줄 수 없다. 딱 못을 박는데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게다가 말이에요. 오히려 저희 친정 쪽 사람들이 많이 참석해줘서 결혼식 비용을 그나마 겨우 채울 수 있었거든요. 남편한테도 이 점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제 말을 가볍게 넘기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속으로는 정말 한숨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이때까지는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이기도 하고 양가 입장이 다르다 생각하며 지낼 수 있었어요. 이게 불행의 신호탄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고 말이에요. 그냥 결혼 전부터 생긴 이 균열 정리해버리자 생각했어야 할 것을.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 신혼생활까지도 남편과 앞으로 잘 살자 긍정적인 생각으로 지내고자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댁에 딱 들어가게 되었는데 조금씩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사실 저희는 결혼과 동시에 분가를 하기 위해서 전셋집까지 다 구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날짜가 애매해서 저도 남편도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2주라는 시간이 붕 떠버린 거예요. 그때 시모가 이런 제안을 했죠. 너희들 전셋집 들어갈 날짜가 안 맞는다면서? 그러면 당분간은 우리 집에서 지내는 게 어떠냐? 어차피 짐은 이삿짐 센터에 맡겨놨다며. 그럼 이 집에는 몸만 들어오면 되는 거잖니. 나야 상관없지만 이 사람이 불편하지. 우리끼리 그냥 얘기해봤는데 남은 시간 동안 각자 집에서 있다 오려고. 각자 지낼 곳도 있는데 뭐. 남편이 좋게 저희끼리 말했던 사항을 슬쩍 꺼내놨죠. 그러자 신우가 불쑥 끼어들어서 말하더군요. 그럴 필요 뭐 있어. 내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 말 들어보면 결혼 초에 그렇게 떨어져 지내면 애정도 금방 식는다더라. 그래서 애도 못 만들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이번에는 엄마 말대로 해. 너 엄마 말 들어서 손해본 거 있어? 없잖아. 네 누나 말 맞다. 원래 부부가 결혼을 했으면 함께 지낼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괜히 둘이서 따로 지낸다. 양쪽 다 불편하게 할 필요 뭐 있어. 그냥 이럴 때는 원래 시댁에 기대는 거다. 며느라가 너 이제 너희 집에서는 출가 외인이라고. 시모와 신우 둘이서 아주 죽이 맞아 이렇게 달려드니 저는 당연히 당할 수 없었고요. 남편은 그저 두 여자 귀에 눌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입 꾹 다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 2주라는 시간 동안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되었죠. 이 짧은 2주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시모는 회사를 다니던 제게 요리는 할 줄 아냐 하면서 당연하게 시집살이를 시작했고요. 신우 역시 옆에서 우리 동생은 그런 거 줘도 못 먹어 하며 제가 만든 요리를 헐뜯기 바빴고 집안일을 할 때면 옆에서 아주 사사건건 시비를 걸기 바빴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과 밖에서 한잔하면서 말했죠. 여보, 우리 그냥 나머지 기간 동안은 어디 호텔이라도 가 있으면 안 돼? 아니면 차라리 우리 집에 가 있던지. 나 정말 당신 가족들 등살에 못 살겠어. 왜? 또 엄마랑 누나가 뭐라고 그래? 이번엔 또 뭐 때문에 그러는데. 당신도 내가 뭐 집에서 집안일하고 그런 거 보고 만난 사람 아니잖아. 그리고 김치찌개, 된장찌개 기본적인 것만 할 줄 알면 되지. 어머님은 자꾸만 청국장이니 뭐니 하면서 이상한 메뉴 가지고 와서 나보고 이것도 못하냐고 뭐라 하시고 형님은 멀쩡한 음식 먹고 맛없다고 뭐라 하고 당신도 내가 한 음식 괜찮다고 했었잖아. 둘 다 이제 내가 밖에서 산다고 하니까 그냥 하는 말이겠지. 그리고 이제 5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엄마랑 누나가 하는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당신이 네네 하고 다 받아주니까 두 사람이 저러는 거 아니야. 일단 나도 말은 할 테니까 우리 조금만 더 참자, 응? 남편이 이렇게까지 말하니 하는 수 없이 남은 시간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죠. 하루 이틀 달력에 X 표시까지 그려가며 남은 시간을 버티다 사달이 난 거예요. 이번 주말만 견디면 된다. 다음 주부터는 신혼집에서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휴일이라 안일하게 풀어져 있던 저에게 시모가 다짜고짜 김장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저와 남편이 지내던 방 방문을 노크도 없이 벌컥 열고 말이에요. 너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침대에서 이러고 있어. 어서 나와라. 오늘 내가 김장할 거라고 안 그랬니?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으니까 어서 나와서 일손이나 좀 도와. 평생 김장이라곤 엄마가 해주던 것만 먹던 저에게 생소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김장이요? 그런 이야기는 없으셨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 김장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솔직히 지금 당장은 일하기도 바쁘고 오늘은 주말이니 푹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게다가 김치는 제 친정에서 보내주신다고 굳이 사 먹지 말란 이야기도 들었던 터라 따로 만드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해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 대답이 시모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너희 집은 도대체 여자애 키우면서 김장하는 법도 안 가르쳐줬다니? 난 딸아이 키우면서 한 번도 모자라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쩔 수 없으니 이번만 내가 가르쳐주마. 다음번에는 어림도 없어. 선심 쓰는 척하며 이런 말을 하는 시모. 겨우 김장 하나 못할 뿐인데 이런 소리까지 듣고 살아야 하나 싶고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솔직한 말로 요즘같이 인터넷 하나면 반찬이며 김치며 심지어 한 상 가득히 차려 먹을 수 있게 준비된 식사들이 매일같이 배달도 가능한 시대에 김장할 줄 아는 사람이 어디 많겠어요? 그리고 시모는 신우가 요리를 잘한다 말은 했지만 제가 본 신우는 달랐습니다. 요리는커녕 라면 하나도 제대로 끓일 줄 모르는 사람인데 김장이라고 해봤겠어요? 그래서 슬쩍 한마디 던졌죠. 시모를 떠보려고 말이에요. 어머님, 형님은 김장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다고 저번에 저한테 말했는데요. 정말 형님이 김장할 줄 아는 건 맞나요? 아니면 할 줄 아는데 일부러 그런 말을 했던 건가? 혜진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이상하다. 내가 분명 가르쳐 주었는데. 그리고 한국인이면 김장은 다 할 줄 알아야지. 입으로는 자기가 분명히 가르쳐줬다 말은 하는데 눈은 가만히 있질 못하더라고요. 저한테 거짓말한 게 딱 걸린 거죠. 이제 결혼도 했겠다 자기가 위라고 기강 잡으려고 저한테 이런 시덥잖은 일을 시키려 한 거예요. 거기다 자기 자식은 부려먹기도 아까운지 쏙 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형님이 분명 저한테는 자긴 라면 끓이는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니까 저한테 대신 다 해달라 말했거든요. 분명히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머님이 형님한테 다 가르쳐 드렸을 텐데 말이에요. 모자람 하나도 없이 말이에요. 제가 계속 시모 속을 박박 긁는 소리들을 하자 이젠 얼굴까지 붉게 변해서 소리치더라고요. 너 내가 겸손도 모르니? 벼가 익으면 왜 고개를 숙이겠어? 사람이 우리 딸처럼 겸손도 하고 그래야지. 넌 걔가 못하는 척했다고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면 어떡하니? 아무튼 넌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 이렇게 김장하는 법 가르쳐주는 시어머니가 어디 많은 줄 아니? 그런 시모의 반응에 더 이상 더했다가는 정말 크게 한번 싸울 것 같아서 이쯤에서 그만해야겠다 생각했죠. 그래도 사람이 민망한 건 아는지 이제는 얼굴이 사과처럼 빨갛게 익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제 속이 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당하고만 사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말이 되는 걸 가지고 시집살이를 시켜야지. 요즘 시대에 이렇게 막무가내로 누가 결혼하고 살려 그러겠어요? 그런데 방금의 보복인지 시모는 김장을 시작하자마자 본인은 팔짱만 끼고 가만히 서서 저한테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기만 하는 겁니다. 이 여편네가 방금 자기가 당했던 것 그대로 복수하겠다는 심보인 거죠. 게다가 시모는 제가 허리 디스크가 있는 것까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을 보러 가더라도 남편이 저는 아무것도 들지 말라 그렇게 감쌌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무거운 재료들을 모두 저한테 옮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 제가 말했죠. 어머님, 이거 저 못 들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저 허리 디스크 있는 거. 한두 개 정도는 어떻게 들겠는데 여기 있는 것들 어떻게 제가 다 들고 날라요. 참, 넌 아주 유난을 떨어라. 아까부터 시애미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누가 전부 들어서 옮기래. 그냥 배추 하나씩이라도 들고 옮기면 되잖니. 이거 왜 이렇게 허약해? 설마 이거 하나씩 옮기는 것도 못한다는 소리는 안 하겠지? 그러면서 이런 말도 덧붙이는 거예요. 내가 딱 알아봤지.
너 허리 디스크 핑계로 내 아들 짐들라 부려먹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그 모습 보면서 내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데. 이제 보니 무거운 것들도 잘 만드는구만. 그렇죠. 오늘 김장이라는 단어 안에는 그간 제가 저희 남편에게 받았던 편이, 본인의 우월함 모두를 보여주겠다는 심보가 다 들어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저렇게까지 말하니 안 할 순 없었죠. 게다가 양이 그리 많지 않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숨 쉬면서 배추를 나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제가 배추 하나를 드는데 순간적으로 허리가 삐끗한 거예요. 정말 눈앞이 깜깜해서 보이지 않을 만큼 아파서 악 소리를 지를 정도였죠. 그런데 그런 제가 엄살을 부리는 줄 알았던지 처음에는 시모가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무거운 것 좀 들었다고 엄살이야. 아주 요거 하나씩 옮긴 주제. 빨리빨리 움직이지 못해. 음식은 속도랑 정성이 중요한 거 몰라? 이렇게 말하면서 저를 닥달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허리를 부여잡고 일어서질 못하니까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어디 보자. 허리가 아픈 거니? 허리가 안 좋아? 뭐라 말이라도 해봐. 너무 아파서 이후에 어떻게 병원까지 갔는지 생각도 안 납니다. 아마도 허리 디스크로 고생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다행이라면 디스크가 터진 건 아니어서 수술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였죠.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여기 사진 보이시죠? 지금 이 부분이 많이 안 좋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무리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수술까지 진행해야 돼요. 아니, 겨우 배추 하나씩 옮겼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될 일인가요? 그거 하나 못 들면 어떻게 일상생활을 해요? 아이고, 어이가 없네 정말. 어머님 입장에서는 겨우 이거 하나라 할 수 있겠지만 디스크가 있는 환자 입장에서는 작은 무게라도 연속해서 들고 나르면 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절인 배추라고 하셨죠? 물 먹은 배추가 한 폭이 몇 킬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못해도 2, 3킬로는 될 겁니다. 그걸 몇 번씩이나 옮겼으니 이렇게 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댁 며느님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허리 디스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제 미래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신혼 초, 그것도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허리가 나간 것도 그렇고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두려웠으니까요. 평생을 이렇게 허리가 아픈 채로 살 수도 있다. 그런 말을 의사가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몬은 다른 게 궁금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얘가 애 낳는데 문제가 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죠? 얘 이제 결혼한 지 겨우 2주 정도 지났단 말입니다. 그래도 왜 애 낳고 나면 아팠던 허리도 싹 낫는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도 이런 시모의 말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하는 눈빛으로 답해 주시더라고요. 출산 후 아픈 허리가 낫는다고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던가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이미 허리가 이런 상태인데 애를 가지면 이보다 더 허리에 부담이 올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출산은 산모에게 좋은 영향은 못 미치죠. 그렇다면 얘가 이제 애도 못 낳는다 이 말입니까? 아니, 이깟 허리 디스크가 뭐라고 애를 못 낳아요? 못 낳는다는 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 힘들다고요, 어머님. 이제 그만하시죠. 환자분 듣는 앞에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결국 의사 선생님도 질린다는 듯이 그만하라 말을 했지만 저 역시도 시모의 말에는 너무 화가 나더군요. 물론 저도 속으로는 아이는 어쩌나 이런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당사자를 앞에 두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화를 내면서 이런 말들을 내뱉는 게 정상은 아니죠. 그래서 병원을 나선 직후 시모에게 말했죠. 어머님, 내일부터는 저희 신혼집에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림은 그냥 저희에게 맡겨주시고 터치는 웬만하면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신혼집에도 오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시어미 말이 다 참견이고 쓸데없는 소리다 이 말이니? 너 지금 결혼한 지 겨우 2주 차야.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 솔직하게 저 현수 씨랑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한 거지. 이렇게 시댁 눈치 보면서 살려고 결혼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저랑 현수 씨 아이 계획 같이 세우고 있고요. 아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 어머님이 그렇게 물어보실 때 옆에서 같이 듣던 제 마음은 생각도 안 하셨죠?
생각하고 말 게 뭐 있어? 그럼 넌 결혼해서 애도 안 낳고 살 생각이었니? 너 허리 아픈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유난 떨 정도인 줄은 몰랐다. 아픈 사람인 줄 알았으면 우리 아들 너한테 장가 보내지도 않았을 거야. 어머님 생각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어머님이랑 같이 잘 지내고 싶은 마음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런 생각이시라면 그냥 저희는 분가하고 서로 참견 안 하고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네요. 어머님도 괜히 며느리한테 쓴소리 들으며 사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잖아요. 뭐? 쓴소리? 며느라게 너 말 다 했니? 고작에 하나 못 낳는 병신이라는 말 한 번 들었다고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해? 현수가 이거 알면 어떻게 되는 건 내가 아니라 너야! 결혼 전부터 있던 트러블에 점 하나를 찍은 날이었죠. 그리고 이날 있었던 일, 시모와의 대화 내용은 싹 다 남편에게 전달했습니다. 시모의 말처럼 남편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뭐라 하진 않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제 속을 영 찝찝하게 만들었죠. 분명 결혼하기 전만 해도 뭐든 제 의사를 반영해 줄 것처럼 하더니 결혼 후에는 시댁 눈치를 은근히 보면서 소심하게 제 편을 들어주더군요. 그 모습에 열받은 저는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역정을 내며 말했죠. 당신은 어머님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되고 그런 대우까지 받았는데 그렇게 미적지근하게 넘어가고 싶어? 내가 왜 당신이랑 결혼했을까? 우리 부모님 말대로 결혼 전에 그냥 파토낼 것을. 그런 게 아니라 왜 말을 그렇게 해? 당신도 우리 집 여자들 성격 알잖아. 나도 중간에서 정말 힘들다고. 아무튼 알았어. 방금은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으니까 내일이라도 집에 가서 엄마한테 당신 뭐라 하지 말라 말해줄게. 그럼 되는 거지? 제가 원하던 답변은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이 직접 시댁에 가서 한마디 해놓겠다 말하니 저도 화를 식히려 노력했죠. 하지만 이날의 충격이 컸던 탓일까요? 결국 저는 그렇게 피하려고 했던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되었고 거의 한 달 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어요. 거동이 불편한 저를 위해 남편도 하루 이틀 연차까지 쓰며 병원에서 제 곁을 지켜주었지만 남편의 소중한 연차, 괜히 저를 위해서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에 두 번째 연차를 썼을 때는 그러지 말라 말을 했죠. 그래도 매번 퇴근길에 병원에 들러 남편은 제 말동무를 해주고 가곤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픈 동안 시모, 신우, 시댁 사람들은 그 누구도 문병이라곤 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댁 사람들이 이상해서 엄마가 제게 물어봤을 정도였어요. 너 저번에 사돈이 시킨 김장에다가 이렇게 된 거라면서. 근데 어째 네 시댁 사람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니? 마주치면 한마디 따끔하게 해주려고 했건만. 몰라. 나 괜찮아. 그냥 놔둬. 어차피 내가 그날 병원에서 이상한 소리 듣고 바로 한마디 했어. 나 누구 딸인지 잊었어? 그냥 그런 사람들인가 보다 하고 생각해요. 속상하니까 그렇지. 누구 자식은 소중하고 누구 자식은 소중하지 않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내가 그런 집인 줄 진작에 알았으면 너 결혼 안 시켰어. 내 딸 고생하는 꼴 어느 엄마가 보고 싶겠어? 어차피 퇴원하면 바로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걸 뭐. 시댁 사람들이랑 눈도 안 마주치니까 난 오히려 너무 좋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요. 어차피 모레면 퇴원하니까. 병원 생활 끝났다고 너무 신나서 돌아다니지 말고. 디스크라는 게 아플 때 단속 잘 해놔야 나중에 일이 커지지 않아. 너도 알고 있지? 그러니까 집에 가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무거운 건 네 남편한테 시켜. 배우자의 역할이라는 게 이럴 때 필요한 거 아니겠어? 부모님은 끝까지 제 걱정으로 태산이셨죠. 그렇게 퇴원하는 날 남편을 불렀는데 이상하게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길래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어서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어? 하고 물었는데 제 말에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차도 일부러 천천히 몰고 말이죠. 그래서 이상한 기분이 들어 얼른 집에 빨리 가자 재촉을 했습니다. 제가 이러니까 옆에서 한숨을 쉬면서 운전을 하더군요. 뭐가 있구나 싶었죠. 그렇게 도착한 집에서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저희 신혼집에서 제 짐들이 싹 사라진 거 있죠? 그리고 집안에서 누가 나왔는지 아세요? 바로 신우였어요.
저를 보며 반갑다는 듯이 인사를 하는데 인연은 도대체 뭐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 올케. 왜 이리로 왔어? 내 동생이 말 안 해줬어? 오늘부터는 엄마 아빠 집에서 지내면 돼. 몸 아픈 사람 집에 있으면 괜히 내 동생만 고생한다고 잠시 동안 집 바꾸기로 했거든.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이 짐들은 다 뭐고요? 여보, 당신이 나한테 설명해봐.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사실 당신이 병원에 있는 동안 엄마랑 당신 퇴원 후에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좀 했거든. 난 당신 그냥 친정에서 있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엄마가 이제 한 식구인데 그럴 필요 있냐고. 그냥 엄마 집으로 들어오라 하는 거야. 당신 잘 봐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냥. 당신 바보야? 2주간 나 들들 볶이는 거 보고도 날 잘 봐줄 거라 생각을 해? 그리고 멀쩡한 내 집을 놔두고 왜 내가 나가서 살아야 하는데? 형님, 지금 당장 제 집에서 안 나가시면 저도 가만히 안 있어요. 여기 제 명의로 된 제 집입니다. 당장 나가시라고요. 올케 말을 이상하게 하네? 여기가 어떻게 올케만의 집이야. 우리 동생도 돈 분명 같이 대줬을 거고. 그러면 내 동생 지분도 있지. 내가 사는 게 좀 어려워서 잠시 있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안 있고? 기가 막히고 환장할 지경이었습니다. 여기 이 집은 사실 저희 친정에서 결혼한다고 조금 보태준 돈에 남편보다 직장 생활이 더 긴 제가 대출을 받아 산 엄연한 제 지분 100%의 제 명의의 집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남편도 제가 100% 부담을 지게 되는 일이라 미안하다고 돈을 보태려고 했지만 저보다 모아둔 돈도 얼마 없는 남자에게 집이라는 큰 부담을 주고 싶진 않아서 그냥 제가 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남편 체면이라는 것도 있어서 시댁에는 말하지 말자 하고 지냈었는데 이 사달이 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누나 제발 그만해. 이 사람 말이 다 맞으니까. 내가 잠시 미쳤지. 여보, 내가 책임지고 쫓아낼게. 오늘만 잠시 다른 곳에서 지내자. 내가 장모님 가게로 데려다 줄까? 오늘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됐어. 내가 정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참은 줄 알아? 당신네 집안 사람들 이상한 텃세 부리고 거기에 내가 허리 좀 아픈 것 가지고 자꾸만 시비 걸고. 당신도 그래. 시댁에서 그렇게 나왔다는들 중간에서 막았어야지. 중간에서 제대로 중재도 못하고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그냥 당신이랑 이혼할래. 나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남편은 아픈 저를 세게 잡지는 못하고 옷자락 하나 겨우 잡으면서 집을 나가려는 제 앞을 막아서고는 손까지 빌면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제 인내심은 거의 바닥 상태였고 신우의 이 어이없는 행동에 폭발해버리고 만 거죠. 그런데 신우는 이런 상황에도 사태 파악이 아직 덜 됐는지 이렇게 말하더군요. 참나, 이까지 집 좀 내가 썼다고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는다고? 이혼이 무슨 옆집 개 이름인 줄 알아?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 전부 다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이혼한다고 하게? 올케, 진짜 사람이 왜 그러니? 저 2번은 말 안 합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고 당신 짐도 싹 다 빼. 그리고 내 짐 다시 원상복구 해놔요. 제가 경찰 부르기 전에. 경찰? 경찰이 뭐 가족일에 나서서 해결이라도 해준대? 참 꿈도 크다니까. 이렇게 세상을 몰라서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세상 모르고 사는 건 형님이고요. 전 경고했어요. 경찰에 신고한다고? 그리고 보란 듯이 앞에서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했죠. 거기 경찰서죠? 여기 우리 집에 이상한 사람이 와서 자기 집인 듯이 살고 있는데 당장 와서 처리 좀 해주세요. 전 모르는 사람인데 자꾸만 자기 집이라고 아주 집주인 앞에서 뻔뻔하게 구네요. 신우는 이런 제게 해코지하려고 달려들려 했지만 남편이 그 앞을 막아서면서 말렸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이 상황보다 더 나가면 누가 손해인지 남편은 당연히 알 테니 말이에요. 그렇게 한 10분을 기다렸나? 경찰이 바로 도착해 무슨 일인지 상세히 설명 좀 해달라 하더군요. 여기 이 여자가 저희 집에 무단 침입해서 제 짐을 몽땅 빼버리고 자기 집이라고 우기고 있거든요. 제가 안방 가서 부동산 계약서 들고 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들고 나온 계약서를 보던 경찰은 신우에게 신분증을 요구했고 신우는 당연히 거부했습니다.
내가 제 신우예요. 제가 얘 형님이라고요. 얘 내 동생이랑 결혼한 사람이고 우리 집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막 사람 조사하시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런 신우의 말에 저는 당당하게 말했죠. 저 여기 있는 남자랑은 더 이상 아무 관계도 아니고요.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의심스러우면 확인해 보시던가요. 신우는 뻔뻔스럽게 나오는 절 보고서도 자기가 이겼다는 듯이 의기양양하게 있었지만 저도 제 말이 사실이었기에 당장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다운받아 경찰에게 보여줬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제 말이 맞았으니 신우는 그대로 경찰서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죠. 끌려가면서도 이게 무슨 짓이냐, 나 쟤랑 가족이라니까 하면서 남편을 향해 당장 이 사람들한테 말을 하라 했지만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정말 저랑 남편은 혼인신고조차 안 한 서류상으로 남남이었으니까요. 제가 면회는 자주 가드릴 테니 너무 걱정 말고 거기서 잘 사세요. 남의 집에서 한 달이나 머물면서 지냈는데 깜빵이라고 불편할 리가 있나요? 제 말에 남편은 고개를 갸우뚱했고 신우 역시 무슨 미친 소리야 하면서 경찰에게 끌려서 갔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다 알고 있었거든요. 우선 혼인신고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진실은 이랬습니다. 저는 주변 결혼한 친구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편과 결혼 전에 약속한 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내가 솔직하게 결혼 전에 당신 집에 시달린 일도 있고 해서 우리 혼인신고는 애 낳기 전까지는 미뤘으면 좋겠어. 물론 그렇다고 내가 임신을 미루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나도 애 둘은 낳고 살고 싶으니까. 내 마음 이해하지? 맞아요. 옛날 일은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신혼부부 대출 관련해서 조건도 생각보다 좋지 않고 그냥 서류상으로 남남으로 지내는 게 대출도 훨씬 잘 나오고 그래서 저희처럼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는 부부들이 참 많거든요. 아이가 생기면 또 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하지만 이런 속내용까지 양가 부모님에게 알리고 살 필요는 없으니 신우나 시모가 이런 사실들을 모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아무튼 이런 난리 속에 신우가 경찰서에 잡혀갔다고 하니 시모가 놀라서 한 걸음에 경찰서까지 찾아왔더군요. 그러고는 신우와 똑같은 말을 경찰 앞에서 늘어놓는데 이미 관계 정리가 다 끝난 상태이니 씨알도 먹힐 리가 없었죠. 그러자 타깃을 저로 바꾸더군요. 얘야, 우리가 몰라서 그랬어. 그냥 내 딸이 요즘 사업도 힘들고 사는 게 힘들다 하길래 돈도 아낄 겸 해서 잠시 너희 집에서 살아라. 내가 그렇게 말했다. 네 집은 100%로 산 집인 줄 알았으면 우리도 그렇게 안 했을 거야. 뭐 지금 떠난 비행기 잡으세요? 그걸 왜 저한테 말하세요? 저 이제 이 사람이랑 안 살 겁니다. 서류상으로 부부관계도 아닌 사람이랑 제 집에서 제가 왜 살아야 해요? 아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잖니. 내가 다 미안하다니까. 제발 우리 애 좀 용서해다오. 우리 애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러니. 잘못한 게 없다고요? 그럼 지금 오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 뻔뻔한 소리 해보시죠. 아마 저기 앉아 계신 분은 입이 쏙 들어가지 않을까요? 사람이 온다고? 대체 누가 온다고 그래? 그게 무슨 소리냐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저와 신우만 아는 사실이 있었거든요. 사실 신우는 자기 사업이 급하다고 외상으로 옷을 떼어다 팔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를 꾸미는 데는 돈 아끼는 법도 없는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저도 패션 쪽에 종사를 하다 보니 우연찮게 신우가 거래하는 집 사장님이랑 알게 됐고 그 이야기가 제 신우 이야기라는 것도 알게 된 겁니다. 신우 이야기라는 걸 알았을 때는 사장님 앞에서 어찌나 창피하던지 저 아플 때 병문안까지 올 정도로 친했던 사이였거든요. 내가 그 아가씨 때문에 정말 못 살겠다니까. 저기 자네 신우라고 했지? 그 아가씨 제발 한 달치라도 좋으니까 거래 대금 좀 정산해달라고 말 좀 꺼내봐. 이렇게 가다가 내가 부도나게 생겼어. 저도 엊그제 연락해봤는데 제 전화는 받지도 않아서요. 일단 제 남편한테도 얘기해놨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일이 이렇게 되기 전에는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냉큼 거래처 사장님한테 연락해서 당장 경찰서로 오라 말을 한 거예요. 신우는 어떻게 경찰서에 찾아온 거래처 사장님을 보더니 안색이 파랗게 질려갔죠. 경찰 선생님, 근데 저 사람 좀 고소하려고 합니다. 거래대금 갚으라 누누이 말했건만 기일이 지났는데도 갚지도 않고 듣자 하니 있는 돈은 전부 백화점에 갖다 바치고 있다고 하는데 내 여기 증거도 다 들고 왔어. 경찰은 골치가 아프다는 듯이 머리를 짚으며 거래처 사장님이 준 문서들을 하나씩 살펴보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이렇게 당한 사람이 제가 아는 거래처 사장님 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 문서까지 거래처 사장님이 몽땅 들고 온 겁니다. 저기 앉아있는 저 사람 완전 사기꾼이에요. 나 말고도 주변에 저 사람한테 외상 밀려서 사업 접은 사장님들이 몇이나 되는 줄 알아요? 10손가락에 꼽지도 못해. 이게 사기지 뭡니까? 당연히 신우는 아니에요. 저 사업이 힘들어서 그렇지 그 돈 다 갚으려고 했다고요 하면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제가 이미 저희 집에 있던 신우 카드 명세서까지 몽땅 넘긴 뒤였거든요. 신우라는 인간이 참 멍청한 게 그래도 신용불량자가 되는 건 싫었는지 카드 명세서는 잘 모아서 정리를 해뒀더라고요. 그것도 뭘 샀는지 상세히 적어서 말이에요. 저 같으면 그런 서류들은 아무도 모르게 보관을 했을 텐데 신우는 그런 머리도 없는지 화장대 위에 떡하니 놔뒀더군요. 제가 앞서 경찰한테 부동산 계약서 건네준다 안방을 들어갔었잖아요. 그때 슬쩍 보고 가방에 미리 챙겨놨었죠. 그리고 도착했다는 사장님의 문자를 받고 바로 넘겨줬던 겁니다. 아니, 저게 왜 저 손에 있어? 너 이 상황 전부 네가 한 짓이지? 저거 분명히 집 화장대 위에 올려놨단 말이야. 그렇게 소중한 내용이 들어있었으면 알아서 잘 보관을 해뒀어야지. 남의 집에 불법 침입한 것도 모자라서 그런 소중한 서류들을 남의 집 안방 화장대 위에 올려놔? 그건 그냥 알아서 가져가서 쓰십시오 하는 거지. 뭐라고? 이렇게 남의 물건 함부로 빼돌리면 너도 무사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너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아저씨, 쟤도 제 물건 함부로 훔쳤다고요. 쟤도 제 옆에 앉아서 조사해주세요. 제가 빼돌렸다고요? 방금 제가 한 말 제대로 못 들었어요? 이래서 머리가 모자라면 몸이 고생이라고 한다니까? 저기 형님, 지금 형님 짐이 있는 곳이 제 명의로 된 집이라고요. 제 집에 그쪽 짐 다 놔두고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러게 제가 빨리 짐 빼라고 했죠. 신우는 제 말을 끝으로 아주 울면서 나는 잘못이 없어 하며 자기 이야기하기만 바빴고요. 시몬은 그런 신우의 옆에서 신우를 달래며 남편을 붙잡고 어떻게 해보라고 닥달하기 바빴습니다. 그들이 그러던지 말든지 저는 저를 붙잡으려는 남편을 팽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죠. 이 뒤로는 아주 빠르게 일이 진행됐습니다. 남편과는 뭐 소송까지 갈 필요도 없이 결별을 선언했고요. 안 된다면서 제 앞에서 울며 불며 난리도 아니었지만 이미 떨어진 정 주워 담을 수도 없으니 어쩌겠나요. 그래도 저는 당장에 신혼집에 있던 남편 짐은 싹 추려서 시모댁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시모집에 있다던 제 짐은 사람을 시켜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말이 나올 것 같은 남편과 돈을 합쳐 산 물건들은 그대로 그냥 남편에게 다 줬어요. TV나 침대가 그중 하나였죠. 그런 제 모습에 남편은 제발 이렇게는 헤어질 수 없다며 저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더 이상 저도 참을 수 없었고 얼른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번 일은 서로의 선을 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번 일로 전 남편에게 정말 많은 실망을 했거든요. 솔직하게 남편이 중간에서 중재만 잘하고 있었더라도 한 번쯤은 마음을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그 집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옆에서 뻔히 봤던 사람이 시댁에서 신우 힘들다며 집을 바꾸고 제 짐을 옮기는 그거 하나를 막지 못하고 있었다니 말 다 한 거죠 뭐. 정말이지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고 하더니 제가 딱 그 짝이더라고요. 남편 성격상 뭐든 일을 좋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아내가 자기 집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우유부단하게 행동할 줄은 몰랐죠.
아마 이런 인간인 줄 알았더라면 저는 진작에 파혼을 하고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남편과 헤어지고 나서 신우에 대한 이야기를 친한 거래처 사장님에게 듣게 되었는데요. 그 아가씨 아주 대담한 아가씨야 아주. 사람들 돈 다 합치고 보니까 5억이 넘더라고. 이게 말이나 돼? 그런 돈을 빚지고 있으면서 자기는 당당하게 쇼핑이나 다녀? 나 말고 다른 사장님들 다 화나서 당장에 전부 사기로 고소장 신청했어. 자네도 관심 있으면 판결 보러 오게. 신우는 거래처 사장님들에게 고소를 당했는데 참 어이없게도 외상한 돈만 거의 억 단위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어떻게 카드를 그렇게 쓰고 다녔는지. 그리고 제가 경찰에 신고했을 때 주거 침입에 대한 일은 당연히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신우에게 다행이라면 초범이라고 벌금으로 끝난 일이네요. 하지만 거래처 사장님들의 고소는 이미 사기죄로 인정되어 결국에 신우는 형사소송까지 당한 상태라고 하네요. 어찌저찌 저와의 일은 벌금으로 잘 마무리했지만 사기죄에 대한 처벌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얘야, 오랜만이지? 요즘 잘 지내고 있니? 너 그렇게 가고 우리 현수가 너무 힘들어한다. 그리고 말이다. 네가 그 거래처 사장이랑 친하다면서 어떻게 이번 한 번만 우리 딸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돈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까 말이라도 하게 물고 좀 터주지 않으렴? 제가 왜요? 그러게 딸 좀 잘 키우지 그러셨어요. 다른 사람 입에서 안 좋은 소리 안 나오게끔 잘 가르쳤다면서요. 아니, 왜 옛날에 했던 얘기를 꺼내고 그러니? 사람이 살다 보면 돈이 없어서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하는 거지. 비록 우리가 남남이 됐지만 네가 힘들다면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다. 전 이제 당신들 도움 전혀 필요 없고요. 당신의 철없는 딸은 알아서 어떻게든 잘 해결해 보세요. 왜? 지금 돈 준비할 수 있다면서요. 그럼 그 돈 주고 차라리 거래처 사장님들이랑 더 이야기를 나눠보시든가. 시댁에서는 어떻게든 벌금으로 무마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지만 거래처 사장님들 중에는 부도를 겪고 지금 현재도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어서 절대 합의는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긴 시간은 아니더라도 깜빵에서 형을 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신우가 경찰에 끌려갔을 때 했던 말이 바로 이런 상황을 내다보고 했던 말이었죠. 이렇게 제 첫 번째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고 저는 2번 다시 사람을 믿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적지 않은 시간을 알면서 지냈고 2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같이 살기도 했지만 정말 부부로 살아간다는 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제가 경험한 이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제가 너무 쉽게 이혼을 생각한 게 아니냐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당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일이고 오히려 저는 지금 이렇게 일찍 이런 일을 당해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청자님들 중에는 저처럼 아직 신혼이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데 결혼 전까지 내가 저 사람을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앞면과 뒷면이 있다는 걸 이번 일로 저는 깨닫게 되었거든요. 일교차 심한 요즘, 미세먼지 많은 요즘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제 사연 여기서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